그날 제 안에 스며든 건 아주 느리고 조용한 온기였습니다. 그 논두렁에 서 있던 여자를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이 그 사람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날 논두렁 양수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봄비가 하늘에 고인 채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던 오후였죠. 아내를 보낸 지 3년째 되던 해였는데 그동안 저는 논일만 하며 지냈거든요. 말할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는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다 싶을 정도로 밋밋하더군요. 고랑 사이로 물이 넘쳐서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차갑게 밀려 들어오더군요. 양말이 흙탕물에 젖어 들러붙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물이 자꾸 새어나와서 논이 다 말라버릴 판이었거든요. 그때 이장님이 누굴 데려온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양숙이 고치는 사람 말입니다. 논 한쪽에 서 있던 사람,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던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거든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고 손목이 가늘어서 가까이 가서야 여자라는 걸 알았죠. 이거 수도관 찢어졌나 보네요. 목소리는 낮았고 행동은 조용했습니다. 모자 깊숙이 눌러쓴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얼굴보단 손이 먼저 보였어요. 물에 젖은 고무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고 양수기 쪽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죠. 그 손길이 참 능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오래 해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정아 씨라고 했어요. 마을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병으로 먼저 떠났고 혼자 산 지 5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빈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밥상을 혼자 받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말입니다. 정아 씨는 양수기를 살펴보며 이것저것 만져봤어요. 볼트를 돌리고 호스를 당겨보고 하더니 여기 틈이 벌어졌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더군요.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그 사람 손놀림이 참 신기했어요. 여자 손으로 그런 걸 다 고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날 처음 들은 말 중에 유일하게 오래 남은 건 물이 셀 땐 고무천을 덧대면 좋아요라는 그 말뿐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참 다정했거든요. 누굴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알아가자는 느낌이었달까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나서도 정아 씨는 한참 더 있었습니다. 양수기가 제대로 도는지 확인하고 물이 새지 않는지 살펴보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일을 대충 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저녁 녹물은 겨우 잠잠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자꾸 물처럼 일렁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하루 종일 되뇌었어요. 정아 씨 하면서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입에 붙더라고요. 정아 씨를 다시 본 건 고추 모종을 나르던 날이었어요.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마당에 모종 상자를 몇 개나 내놓고 멀뚱히 서 있었는데 저쪽 골목 끝에서 자전거를 끌고 누가 걸어오더라고요. 앞바퀴에 파란 바구니 하나, 그 안에 모종 몇 판이 담겨 있었죠. 모자란다길래 아침에 시장 들렀다 왔어요. 그 사람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마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실 모종이 모자란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정아 씨는 자전거를 담 옆에 세우고 바구니에서 모종을 하나씩 꺼냈어요. 이 고추는 매운맛이 덜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면서 모종 하나를 들어 보이더군요. 잎이 두툼하고 색깔이 진한 게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나이 든 사람 취향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하루
우린 나란히 앉아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어요. 같은 밭이지만 묘하게 손길이 달랐죠. 저는 대충대충 구멍을 파고 모종을 박아 넣는 시기였는데 그 사람은 손등에 흙이 닿지 않게 조심했어요. 구멍도 정확하게 파고 모종 뿌리를 살살 풀어서 심더라고요. 그 조심스러움이 이상하게 저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중간중간 정화 씨가 물을 마시러 일어설 때마다 저도 따라 일어섰어요. 괜히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물동이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이 마른 것처럼 물을 마셨죠. 사실은 별로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점심 무렵 밥을 챙기려고 일어서는데 막걸리 데울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멍하니 서 있다가 아니요, 제가 하죠 하고 얼떨결에 말했죠. 근데 그 사람은 벌써 부엌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색하지 않게 마치 거기 늘 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구들장 위에 놓인 작은 양은 냄비에 막걸리를 데우고 무말랭이를 그릇에 담고 묵은지를 잘라내는 그 손길을 보며 이 집에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나 싶었어요.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부엌은 그냥 밥만 해먹는 곳이었거든요. 찬장에서 그릇 꺼내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런 게 다시 들리니까 이상했어요. 정화 씨는 막걸리 잔을 제 앞에 놓으면서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았을 텐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막걸리 한 병을 혼자 다 마시기엔 너무 많고 반만 마시자니 아까워서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마시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날 혼자 마시는 막걸리보다 따뜻하게 데워진 막걸리가 훨씬 낯설었어요. 맛도 다르고 기분도 달랐죠. 무엇보다 마주 앉아서 누군가와 술잔을 기울인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화 씨는 술을 천천히 마셨어요. 급하지 않게 맛을 음미하듯이 말입니다. 해가 기울어 갈 때쯤 정화 씨가 일어났어요. 내일도 모종 심으실 거예요? 하고 물어서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모종 심기는 하루면 끝날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일도 이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된장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정화 씨가 가져온 된장이었죠. 어디서 났냐고 묻자 작년에 담근 거예요. 매실은 좀 덜 넣었어요 하며 묻지도 않은 디테일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그 된장 냄새가 문득 예전에 아내랑 살던 시절을 떠오르게 하더군요. 찬장 안에 김치동 냄새, 겨울 새벽 된장국 끓이던 냄비 소리, 그런 것들이 갑자기 콧등을 치고 올라왔죠. 한참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냄새 하나로 다시 살아나는 게 신기했어요. 정화 씨는 된장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호미로 풀을 뜯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물 끓는 소리, 뚜껑 여는 소리, 젓가락으로 젓는 소리까지.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이렇게 정겨울 줄 몰랐거든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두부도 넣었고요. 정화 씨가 마당으로 나와서 말했을 때 저는 괜히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보니까 갑자기 침이 고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누가 끓여준 걸 먹어보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날 우린 말없이 마당 평상에 앉아 김치전 한 장을 나눠 먹었어요. 바삭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속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죠. 정화 씨는 전을 뒤집을 때조차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 손목에 난 가벼운 화상을 괜히 오래 바라봤어요. 작은 상처였는데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는 동안 정화 씨는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숟가락질만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말을 안 해도 서로 뭔가 통하는 느낌이랄까요? 밥그릇이 비어갈 때쯤 정화 씨가 물을 따라주고 저도 자연스럽게 반찬을 권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외롭진 않으세요?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그날 처음 누가 제 외로움을 물어봐 줬거든요. 아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힘내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이런 말만 했지 정작 외로운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아 씨는 달랐습니다. 그건 그냥 물음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이해하려 해요라는 마음처럼 느껴졌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저는 외롭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 짧은 대답에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고 작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서로 통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 말입니다. 해가 질 무렵 정아 씨가 그릇들을 정리하려고 일어섰어요. 저도 덩달아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옆에 선 정아 씨를 힐끗힐끗 봤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는 것 같았고요. 뭔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된장찌개 맛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 말투 때문이었는지 마당 끝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오래 천천히 맴돌았죠.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건지 새삼 깨달았달까요? 그날 아침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부엌 문을 열어도 된장 냄새 대신 바람 냄새만 들어왔죠. 그 사람이 늘 걸어오던 시각인데 마당 끝엔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대문 밖까지 나가봤지만 자전거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반찬 배달이 길어졌을 수도 있고 가게에 손님이 많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해가 중천을 넘겨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저는 혼자 밥을 해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다가 그만뒀어요. 정아 씨가 가져온 된장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혼자 먹기엔 왠지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요. 그냥 김치와 밥만 대충 먹었죠. 맛이 없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먹었는데 왜 갑자기 맛없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이장님께 슬쩍 물었죠. 정아 씨 오늘 안 보이네요. 그분은 담배를 물며 말하더군요. 시동생이 내려왔대요. 집 좀 정리하러 반찬 가게도 접는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접으면 정아 씨도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 순간 마당 끝 고추 모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그 사람이 심었던 것들이었죠. 아직 물도 안 준 자리 그대로 작은 잎들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정아 씨라면 벌써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줬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급히 물을 길어다가 모종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안을 둘러보니 그 사람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릇, 젓가락 한 벌, 방에 두고 간 수건 하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없었죠. 물건만 있고 사람은 없으니까 더 쓸쓸하더라고요. 마치 누가 급하게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어제 정아 씨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파란색 앞치마였는데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그 앞치마를 만져보고 다시 걸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썼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달까요? 저는 그날 하루 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당만 서성였어요. 혹시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요. 대문 쪽을 자꾸 돌아보고 자전거 소리만 들려도 밖으로 나가보고 그랬죠. 하지만 정아 씨는 오지 않았어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런 마음인지 새삼 알겠더라고요. 아내를 보낸 후로는 기다릴 사람도 없었는데 정아 씨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정아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 어제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계속 되짚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밤이 되어서야 저는 정아 씨가 정말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동생이 내려와서 집을 정리한다는 게 어쩌면 이사를 준비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러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고 이 조용한 집에서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거죠.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작년 수확한 감자 한 자루를 꺼냈어요. 껍질이 조금 마르고 색도 들었지만 그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맛만 좋으면 됐죠라고 했을 것 같았죠.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정아 씨라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자를 보자루에 담으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괜히 찾아가서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혹시 바쁜 일이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안부는 물어봐야겠다 싶어서요. 트럭에 감자 자루를 실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정아 씨가 반찬 배달 다닌다는 읍내. 제가 갈 일 없는 곳이었는데 트럭 핸들이 손에 꼭 붙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마치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고 있더라고요. 읍내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아 씨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반찬 가게 사장님께 물어보니 여관 뒤쪽 방에 계실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여관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여관방에서 혼자 지낸다는 게 얼마나 쓸쓸할까 싶어서요. 여관방 앞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그 사람이 식탁에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죠.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처음 봤던 그 날보다 더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정아 씨, 그 사람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입을 다물었다 열었다 그러다 다시 닫았죠. 아마 왜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 싶어서 안부가 궁금해서 온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감자 좀 드리려 왔어요. 그 말이 다였어요. 그 이상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죠. 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던 걸까요? 정아 씨를 보니까 가슴이 막 뛰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작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감자 드리러 왔다는 것도 핑계 같고 부끄러웠습니다. 정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자 자루를 들며 나지막이 말했죠. 그 집 마당, 봄 냄새가 났어요. 오래 있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꾸 그 냄새가 생각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시동생분이 내려오셨다면서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집 정리하러 왔어요. 반찬 가게도 접기로 했고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잠깐 말을 멈추더니 그런데 아직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다시 저희 마을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말을 못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아 씨가 어디론가 떠나버리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풀려내리는 걸 느꼈어요. 감자보다 따뜻한 말을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정아 씨도 제 마당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감자 자루를 품에 안고 제 트럭에 올랐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죠.
그날은 이상하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 어둠 속에 흩어지는 불빛만 따라갔죠. 가끔 정아 씨가 작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트럭이 시골길로 접어들자 정아 씨가 조금씩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바람 냄새를 맡더라고요. 역시 다르네요. 공기가 하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소엔 못 느꼈는데 정말 공기가 달랐어요. 흙냄새, 풀냄새가 섞인 촉촉한 공기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늘 그렇듯 현관 앞에 고무 대야를 놨어요. 정아 씨는 묵묵히 신발을 벗고 마당을 조심히 밟았죠. 그 모습이 꼭 먼 데서 돌아온 사람이 집안에 첫 발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만에 다시 보는 마당인데도 그 사람은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추 모종들이 자란 걸 보면서 물 잘 주셨네요 하고 웃었어요. 농막 말고 집안에 계세요. 이번 비는 며칠씩 올 거라 하네요. 제 말에 그 사람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좋다 싫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고개 끄덕임에서 예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정아 씨는 감자 자루를 부엌에 놓고 자연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며칠 안 온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아 씨는 제 집 부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냄비에서 된장국이 끓고 제가 따온 상추가 소쿠리에 놓였죠.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 집에 두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밭에서는 단둘이 말을 아끼며 일했고 저녁이면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나눴어요. 정아 씨는 제가 하루 있었던 일을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오늘 호박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이장님이 또 농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밥을 짓고 같이 고추를 따고 같은 하늘을 보며 하루를 끝낸다는 게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꽉 찬 일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혼자 살 때는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정아 씨와 함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같이 밥 먹는 것부터 저녁에 같이 설거지하는 것까지 모든 게 소중했어요. 이따금 정아 씨는 제 옆에 앉아 마늘을 까며 말하곤 했죠. 혼자 있을 땐 밥이 제일 서러웠어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 눈동자에 아주 작게 따뜻한 불빛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마치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빛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 차린 밥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정아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그래도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옆방에서 정아 씨가 자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논수확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해가 점점 짧아지고 바람에 흙냄새가 더 짙어질 무렵 그 사람은 마당에서 고추대를 정리하다가 불쑥 말했죠. 이제 도와드릴 일도 다 끝났네요. 그 말이 마치 인사처럼 들렸어요. 혹시 떠날 준비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왜 그렇게 늦게서야 실감했을까요? 함께 지낸 시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연히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아 씨에게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동안 저만 편했던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돌아가시려고요? 조심스레 물었죠. 정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여기 계속 있어도 될지 제가 너무 오래 머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돌아가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마음엔 늘 머물면 안 된다는 미안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 어디서든 눈치를 보게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정아 씨가 계셔서 너무 좋은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아 씨가 떠날까봐 조급한 마음에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거든요. 그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둥글고 손바닥만 한 상자. 그 안엔 오래전 제가 아내와 같이 골랐던 시계 하나가 있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열어본 적 없던 물건이었어요. 그 시계를 보니 아내가 생각났지만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아 씨에게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은색 테두리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소박한 시계였어요. 아내는 이 시계를 차고 늘 시간을 확인하곤 했죠. 시간 참 빨리 간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 시계가 정아 씨 손목에서 다른 시간을 기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뭔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밥을 다 먹고 저는 그 시계를 정아 씨 앞에 조심스레 올려놨어요. 앞으로의 시간을 당신하고 같이 맞추면 안 될까요? 정아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시계 유리 너머로 흐릿해지는 눈을 닦았을 뿐이었죠. 제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나 싶어서 괜히 조급해졌습니다. 이거 제가 받아도 되나요? 한참 후에 정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받으세요. 시계는 차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아 씨는 시계를 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뻐요. 정말하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이 떠나지 않겠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부엌에 밥물이 올려져 있었고 그 사람이 예전처럼 마늘을 까고 있었죠. 손목에는 제가 준 시계를 차고 있었고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말없이도 분명히 전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아 씨가 저녁을 먹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요? 하고 물으니 이렇게 제자리를 만들어 주셔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고마웠어요. 정아 씨가 있어서 이 집이 다시 집다운 집이 됐거든요. 혼자 살 때는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정이 된 것 같았어요. 그해 겨울 눈이 제법 일찍 내렸어요. 마당 옆 장독대 위로 쌓인 눈을 보며 우린 말없이 앉아 막걸리 잔을 나눴죠. 장작불은 천천히 꺼지고 있었고 방 안엔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아내가 늘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정아 씨와 함께 그 눈을 바라보고 있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도 여느 날처럼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김을 굽고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식탁 위 수저가 두 벌 놓인 걸 보며 저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정아 씨는 김을 구우면서 가끔 제 쪽을 돌아봤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웃어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결혼식 같은 건 없었어요. 이장님이 한번 슬쩍 물어봤죠. 그 두 분, 뭐 그냥 같이 사시는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요. 그 말에 정아 씨도 웃었어요. 그 미소가 이 집에서 본 가장 환한 봄 같았어요. 종이 한 장으로 확인하는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아 씨 어디 갔어요? 하고 물으면 집에 계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반찬을 나눠줄 때도 정아 씨 목도 챙겨드려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를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어서 고마웠습니다. 봄이 되자 정아 씨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깻잎, 부추 같은 것들을 심더라고요.
이제 반찬 사러 시장 갈 일이 줄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흙을 고르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왔는데 함께 무언가를 가꾼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이따금씩 밤중에 깨어 창밖을 보면 마당 끝 평상 위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두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감싸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죠. 처음엔 잠이 안 와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그냥 고요한 시간이 좋아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 옆에 앉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고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따뜻하게 덮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요. 정아 씨도 제가 나오면 찻잔을 하나 더 들고 와서 따뜻한 차를 따라줘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냈네요 라고 말하곤 하죠. 어느 날 정아 씨가 말했어요. 처음 양숙이 고치러 갔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조금 걱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더 혼자였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아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가끔 마을에서 젊은 부부들을 보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저희만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소중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물이 새던 양수기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제게 두 번째 봄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선물해 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는 같은 시간을 바라보며 남은 날들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